나는 내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결국 사주 때문이었다. 내가 태어난 건 1962년 8월 음력 7월 초이틀 새벽 3시였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너 태어날 때 천둥이 치고 문갑이 흔들렸다. 당시 동네 점쟁이가 말했다. 이 아이는 불의 기운이 너무 세요. 크게 될 상이지만 불 조심하시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평생 내게 불은 조심해라라고 말했다. 나는 그게 단순히 부엌불 얘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인생 전체를 예고한 말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들과 달랐다.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었고 한번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해내야 했다. 공부도 잘했고 싸움도 강했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에게까지 대들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 따위는 싫습니다. 그 말이 내 젊은 시절의 신념이었다. 20대에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승승장구였다. 남들보다 빠르게 인정받았다. 상사에게 대들어도 실적이 좋으니 오히려 인정받았다. 그때 나는 세상이 내 발밑에 있다고 믿었다. 그 무렵 친구 하나가 말했다. 야, 사주 한번 봐라. 너는 기운이 특이하대. 나는 비웃었다. 그런 미신 믿냐? 하지만 그는 끈질겼다. 아니, 너는 불이 너무 강하대. 너무 타오르면 언젠가 탈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술잔을 던졌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30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내 뜻대로였다.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 부모님 집 사드리고, 아내는 미모의 착한 여자. 친구들은 나를 성공의 상징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다. 이상하게 모든 게 조금씩 삐끗하기 시작했다. 38 사업 제안을 받았다. 형, 요즘 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같이 해요. 딱 1년만 투자하면 대박이에요. 나는 고민도 안 하고 덥석 물었다. 돈이 벌리는 감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초반엔 잘 됐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었다. 돈이 들어오자 친구의 태도가 변했다. 형,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하자. 그렇게 몇 번 바뀌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나는 배신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칼을 맞은 기분이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조금씩 기울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날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불 조심해라. 그런데 나는 그 불을 내 안에서 키우고 있었다. 분노, 자만, 욕심, 다 불이었다. 40대 초반 나는 거의 미쳐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 길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 부동산, 주식, 아무거나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 떼는 것마다 망했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형, 용하다는 철학관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는 처음으로 갔다. 좁은 방, 향냄새, 탁자 위 사주 팔자 종이. 노파가 내 생년월일을 적더니 한참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불이다. 초년엔 불처럼 타올라 빛났지만 중년에 그 불이 자신을 삼켜요. 나는 웃었다. 그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노파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 그 말이 생각났다. 불이 나를 태운다. 정말 그랬다. 밤마다 불면증, 알코올, 분노, 스스로를 갉아먹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졌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저 사람 한때 잘 나갔는데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나는 술에 의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간이 많이 상했어요.
술 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은 따로 있었다. 스트레스성 심장 부정맥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어릴 적 그 점쟁이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 아이는 불의 기운이 너무 세요. 나는 그제서야 인정했다. 어쩌면 내 인생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병실 불빛은 늘 황혼 같았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세웠다. 나가는 숨마다 지난 세월이 꺼져가는 것 같았다. 퇴원 이튿날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걱정과 싸늘함이 뒤섞인 눈빛. 그녀는 말을 아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들이 입을 열었다. 연체, 독촉, 압류 예고. 종이마다 빨간 글씨가 도장처럼 찍혀 있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자.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빈손으로 방을 나오는 내 뒷모습을 거울이 비췄다. 다 타버린 불의 잔재처럼 초라했다. 혼자 옮긴 고시원 방은 내 걸음이면 벽에서 벽까지였다. 창문 밖 간판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내 심장도 비슷한 박자로 흔들렸다. 새벽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철제 주전자에 모인 그 물을 쳐다보며 인생의 균열이 한 방울씩 새어나온다면 이런 모양일까 생각했다. 그 와중에 전화가 왔다. 오래된 친구였다. 사라졌던 그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다. 그를 마주 앉자마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 그땐 미안했어. 근데 나도 살려고 그랬어. 너도 알잖아. 사람은 자기 살 길 먼저 찾는다는 거.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잔인했다. 나는 잔을 들어 올렸지만 술이 목으로 내려가질 않았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조금이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돈에 붙어온 동정의 냄새가 싫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의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인생 사주 상담. 걸음을 멈추자 발바닥 아래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계단을 올라 문을 밀었다. 향 냄새가 짙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왔군요. 당신은 아직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나는 피식 웃었다. 사는 게 전보다 더 점 같아서요. 노인은 내 태어난 해와 달, 시간을 적더니 손가락으로 허공에 선을 그었다. 30대 대운이 불이었다. 타오르는 불. 50대 들어 물과 금의 기운이 겹치면서 불길이 일시에 꺼졌지. 불이 꺼질 때 가장 많은 연기가 나와.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언제 끝납니까? 내가 물었다. 끝이 아니라 변해. 불은 재로 남고 재는 땅이 되지. 그 땅에서 내가 뭘 심을지는 내 몫이야. 그런데 아직 한 고비가 더 있어. 올해 너의 인연이 갈라서는 수가 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미 갈라졌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갈라서는 해라는 뜻이야. 몸이 떨어져 있는 건 시작에 불과해. 마음까지 떠나면 그건 끝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봉투가 도착했다. 도장 찍힌 종이 2장. 한 장은 합의 이혼에 관한 협의서였다. 다른 한 장은 아이들 학원비 납부 영수증 4번. 나는 둘 다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도장을 찍을까 버틸까 내 안에서 두 손이 다퉜다. 그날 밤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의 울음은 묘하게 익숙했다. 내 속에서 나는 울음을 그 울음이 대신 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철학관을 찾아갔다. 도장을 찍으면 끝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종이가 끝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끝은 늘 마음에서 먼저 오지. 다만 종이가 그 끝을 확정하고 굳게 만드는 거지. 당신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 나는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다. 일을 구하려고 발품을 팔았다. 나이를 들먹이는 문장들은 모두
정중한 거절의 다른 말이었다. 경력은 훌륭하지만 현재 당사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이 위 문장들이 마치 장례식장 조문처럼 공손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지하 카페에 들어갔다. 스피커에서 오래된 재즈가 느릿하게 흘러나왔다. 카운터 뒤에 선 청년이 나를 힐끔 보더니 물었다. 혹시 바리스타 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부터 해보시겠어요? 인력이 급해서요. 시급은 높지 않아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낮은 시급이 아니라 낮은 자존심이 문제였지만 내 안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말했다. 연기 자욱한 방을 벗어나려면 일단 창문을 열어야지. 나는 에이프런을 메고 처음으로 스팀 완드에 손을 올렸다. 처음엔 우유를 태웠고 다음엔 커피를 쏟았다. 청년은 화내지 않았다. 괜찮아요. 실패는 새 손맛의 시작이에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서 괜히 몇 번 더 실패했다. 사람의 말에 의지가 생기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밤이 깊으면 손님은 줄었다. 그때마다 청년은 노트를 꺼내 맛을 기록했다. 나는 그의 노트를 흘끗 보았다. 에스프레소 27초, 산미 중, 바디 얕음, 후반의 쌉싸래함. 청년은 내 노트도 만들어줬다. 나는 빈칸을 메워가며 내 인생의 맛을 같이 적었다. 인생 30대, 산미 높음, 바디 과도, 잔향 오만. 50대, 산미 꺼짐, 바디 없음, 잔향 후회. 그렇게 적고 나니 웃음이 났다. 종이에 쓰면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날 밤 철학관 노인이 말한 불이 재가 되어 땅이 된다는 문장이 다른 뜻으로 읽혔다. 땅에 무언가를 심을 준비가 되어 간다는 뜻. 아직은 씨앗이 없는 사람의 빈 밭이었지만 그 무렵 사라졌던 친구가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엔 그가 곤경에 처해 있었다. 투자 사기가 터졌다며 나를 도와달라고 했다. 웃음이 나왔다. 도와달라니. 하지만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발걸음을 세웠다. 형, 나 이제 끝났어. 내가 사라졌던 그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전화를 했어야 했을까.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얼굴에는 죄책감과 초조가 섞여 있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서류는 엉성한 계약서와 허위 확인서, 그리고 무수한 카톡 캡처. 그는 내 손을 붙잡았다. 형, 한 번만 법을 아는 지인에게 연결해 줄 수 있냐고. 주변에 남은 인맥이라도 쓰면 안 되냐고. 나는 침묵했다. 그 순간 내가 그에게 내밀 수 있는 건 과거의 인맥이 아니라 얼마 전 노인이 말한 한 문장뿐이었다. 마음이 떠나면 끝이야. 나는 종이에 간단히 적어 건넸다. 경찰서에 먼저 가라. 사실대로 진술해라. 늦기 전에 인정해야 산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말했다. 형, 그때 진짜 미안했다. 그 말은 유효기간 지난 사과였지만 이상하게 내 어깨에 얼음이 조금 녹았다. 카페일은 조금씩 몸에 익었다. 정오의 빛이 유리창을 타고 바닥에 떨어지면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원두를 갈았다. 날의 소리가 귓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커피 향이 피어오르면 잠깐 세상이 조용해졌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그림자가 문에 섰다. 아내였다. 그녀는 카운터 앞에서 서성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두 손으로 잔을 쥐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라떼, 거품을 조금 올렸어. 그녀는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끝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예고된 문장이었고 심지어 필요한 문장이기도 했다. 불이 꺼져야 재가 되고 재가 되어야 땅이 된다. 그날 밤 나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스탬프가 종이에 닿는 순간 오래된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울음 대신 묘하게도 한숨이 나왔다. 끝은 끝이었지만 동시에 시작의 한숨이기도 했다. 혼자가 되자 방은 더 넓어지고 더 비어 보였다. 소파의 빈자리, 싱크대 옆에 빈 컵걸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자리에 사각형 먼지.
나는 사진을 떼어 서랍에 넣었다. 그 자리에 달력을 붙였다. 큰 동그라미로 그날을 둘러쳤다. 도장을 찍은 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다. 불이 땅이 되는 날. 다음 날 철학관에 찾아가 달력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제 뭘 심어야 합니까? 노인은 웃었다. 씨앗은 원래 내 주머니에 있었어. 꺼내기만 하면 돼. 내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붙잡고 있던 것. 나는 가방을 뒤졌다. 오래된 노트가 손끝에 걸렸다. 젊은 날의 낡은 공책, 표지에 흐릿하게 남은 글자, 사람의 온도. 그 노트에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헤어진 뒤 어떤 냄새가 남았는지. 나는 그 노트를 넘기며 깨달았다. 나는 커피를 팔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온도를 읽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걸. 다음 주부터 카페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이름도 없는 모임이었다. 그냥 앉아서 말하는 시간. 초대장도 없고 참가비도 없었다. 간판 옆에 종이 한 장 붙였다. 저녁 8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직장의 괴롭힘을, 엄마의 병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4줄을 적었다. 당신은 참 오래 버텼습니다. 그 버팀의 무게가 당신의 허리를 아프게 했군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쓰고 있네요.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한두 명씩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적었다. 이야기의 수위는 차갑고 뜨거움을 오갔다. 불이 아니어도 살갗을 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어느 늦겨울 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문을 닫으려는데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다. 낡은 코트 깃을 세운 노인이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내 손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이 불을 기억하는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불로 태웠고 지금은 온기로 데피는 중이에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가 작은 종이를 꺼내 내게 건넸다. 달력 한 장에 손으로 그린 표. 대운, 세운, 월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그런 걸 믿으시나요? 노인이 웃었다. 믿음과 사용은 다른 말이야. 믿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써보면 적당히 믿게 되지. 이건 너에게 주는 빛의 스케줄 같은 거야.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때, 쉬어야 하는 때, 사람을 만나야 하는 때.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가는 노인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했다. 그 선명함이 내 가슴 어딘가를 질끈 묶어주었다. 봄이 오기도 전에 주문이 늘어났다. SNS에서 누군가 우리 카페를 소개했다며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갔다. 말을 들어주는 카페. 그 별명은 내가 붙인 적 없는데도 정확했다. 저녁 모임은 점점 자리가 찼다. 그 무렵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요? 그 짧은 문장이 오래 울렸다. 실패의 시간에도 안부는 도착하는구나 생각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너도 건강해라. 그 밤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젊은 날의 내 얼굴이 떠올랐다. 오만하고 빠르고 뜨거웠던 얼굴. 그 얼굴에 내가 말했다. 이제는 좀 천천히 가자. 타오르지 말고 데우자. 하지만 운명은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다. 초여름 햇빛이 유리잔에 고이는 오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둘이 들어왔다. 법원 집행관이었다. 과거 사업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들이밀었다. 미뤄둔 채권이 다시 살아났다는 통지. 가게 비품의 일부에 대한 압류 예고.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불길이 꺼진 줄 알았는데 제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살아나 내 집을 안고 있는 느낌. 한 달 안에 일정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공간의 절반이 비어야 한다. 집행관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두 가지 문장을 들었다. 한 달 안에 넘어가든지 혹은 한 달 안에 넘어가 봐라. 나는 둘 중 어떤 문장도 택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셋째 문장을 꺼내 들기로 했다.
한 달 안에 버티자. 그날 밤 모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여전히 빚이 있고 오늘 압류 예고를 받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각자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들이 올라왔다. 기부함을 만들자고 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러자 늘 앞줄에 앉던 중년 남자가 말했다. 사장님은 우리 말의 무게를 들어줬고 그 무게 덜어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장님 말의 무게를 들어줄 차례예요. 봉투가 하나, 둘 모였다. 그 돈은 압류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누군가의 마음이 지폐의 모양을 하고 내 손바닥에 늘어붙는 감각을 처음 느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체온이 나를 살렸다. 다음 날 나는 철학관으로 달려갔다. 노인은 내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 웃었다. 드디어 사람이 내 운명을 움직이기 시작했네. 운명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지인, 너는 불에서 땅으로 왔고 이제 사람을 얻었어. 남은 하나는 하늘이야. 하늘이 도울 때가 올 거다. 하늘은 늘 제 방식으로, 때로는 잔인한 방식으로 돕는다. 변제의 기한을 열흘 남기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더니 명함을 건넸다. 지역신문 기자였다. 작은 칼럼을 맡고 있는데 사연을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이야기는 그분들의 것이고 나는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사장님 이야기를 씁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이야기는 결국 불타는 얘기뿐이라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불 얘기 끝에 남는 건 따뜻함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찾는 이야기예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칼럼이 나간 다음 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손님을 맞았다. 마을 협동조합에서 공동 프로그램 제안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다. 이야기 듣는 카페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 소정의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았다. 서류 가장자리가 빛났다. 지문이 닿는 자리마다 새 문장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열흘은 너무 짧았다. 운영비가 들어오는 시점은 다음 달이었다. 나는 은행을 다시 찾았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용도가 낮아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대신 담보를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집은 없고 차도 없고 남은 건 이 가게뿐이었다.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못 갚을 경우 가게는 남지 않는다. 나는 창밖 은행나무 잎을 세웠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잎사귀들이 마치 지금은 고개를 숙일 때야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의자 하나를 꺼내 문 앞에 앉았다. 지나가는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여름이 목을 넘기고 가을이 입술을 댄 냄새. 하늘과 땅과 사람. 세 가지 중 둘은 내 손에 있다. 하늘은 어디 있는가? 내 위에 있다면 오늘 밤은 조금만 낮아져서 제 귀에 대고 속삭여 달라고. 나는 그렇게 빌었다. 기한 사흘 전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그냥 받았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말했다. 혹시 당신 예전에 우리 회사 다닐 때 저 도와줬던 그 부장님 맞으시죠? 젊은 목소리였다. 이름을 듣고서야 기억이 났다. 신입 시절 회의실에서 혼자 밤을 새던 그 아이. 도면을 수정해주고 자판기 커피를 들려보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지금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신문 칼럼을 봤다고 했다. 혹시 우리 회사 워크숍에서 말을 듣는 시간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냐고. 사례비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나는 웃으며 물었다. 충분히가 어느 정도냐고. 그가 말해준 숫자는 압류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카운터에 기대에 서 있었다. 하늘이 도운 방식은 늘 이렇게 빙 돌아온다. 오래전에 던져놨던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커다란 다리로 돌아와 내 발 아래 놓였다. 기한 하루 전 나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금액을 입금했다. 도장과 도장의 소리가 연달아 책상 위에서 났다.
압류 예고 해제.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단정했고 조금은 무심했지만 내겐 오래된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얇은 비였다. 나는 일부러 우산을 접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비가 스며들었다. 불이 다 꺼졌을 때 비는 재를 씻어 땅을 다진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길게 켜져 있었다. 그날 밤 카페에 불을 끄고 의자 위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사주가 내 인생을 가두는 족쇄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나는 안다. 사주는 족쇄가 아니라 지도의 윤곽이었다. 내가 어디에서 불을 피웠고 어디에서 비를 맞았고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지도. 그 지도 위에 길을 그리는 건 언제나 내 손이었다. 다만 길을 그릴 때는 깨달아야 한다. 너무 굵게 그리면 금이 나고 너무 얇게 그리면 사라진다. 나는 적당한 두께로 오늘의 선을 그었다. 압류 해제 서류 위에, 사람들의 봉투 위에, 기자의 칼럼 위에, 젊은 대표의 전화 위에, 그리고 내 가슴 위에. 문을 나서며 스위치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불빛이 한번 켜졌다 꺼졌다. 불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태울 불이 아니라 데울 불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노인의 달력표를 꺼냈다. 다음 달 사람을 만나라. 그 옆에 내 글씨로 덧붙였다. 사람 속에서 내 운명이 다시 흐른다. 창밖 밤 공기가 깊었다. 하늘, 땅, 사람. 그 셋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문을 잠그고 길을 건너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낮게 의조렸다. 끝났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카페 앞 가로수 잎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매일 지나던 길인데 그날따라 색이 다르게 보였다. 불처럼 타오르는 붉은 잎. 하지만 이번엔 그 불이 두렵지 않았다. 내 안의 불이 이제는 누군가를 태우지 않고 따뜻하게 덮이는 온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철학관 노인이 카페로 찾아왔다. 손에는 오래된 주역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읽을 차례야. 나는 웃으며 물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겪은 게 이미 답이야. 책은 확인용이지. 그는 내 사주표를 다시 꺼내 펼쳤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말했다. 여기 봐. 대운이 바뀌었어. 이제부터는 불이 아니라 바람이야. 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바람이 불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시기지.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기운과 어울려 흐르는 시기라니.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다. 내 인생은 참 독했다. 하지만 그 독함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불이 없는 세상은 따뜻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불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노인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바로 사주를 이기는 법이지.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일기를 썼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마음에 남은 문장을 적었다.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썼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카페에 찾아왔던 중년의 여자, 외로운 노인, 실직한 청년. 그들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였던 여자가 다시 찾아왔다. 책으로 내보내는 건 어때요? 나는 웃었다. 제가 무슨 작가입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한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떨렸다. 불이 아닌 바람의 떨림이었다. 결국 나는 원고를 정리했다. 제목은 오래 고민 끝에 정했다. 불이 재가 되어 피어난 봄. 책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댓글과 편지가 쏟아졌다. 저도 퇴직 후 인생이 무너졌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주가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위로로 들립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내가 불이 아닌 온기로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감각.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다. 책을 들고 있었다. 이거 쓰신 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을 꼭 쥐며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읽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남겼어요. 그녀는 편지를 내게 건넸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주가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사주를 완성시키는 거였다는 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내 이야기 속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위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말했던 하늘, 이제 알겠어요. 그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카페는 더 이상 작은 공간이 아니었다. 매주 수십 명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듣고 기록하고 다시 돌려줬다. 사람들은 말했다. 사장님은 점쟁이보다 더 용해요. 나는 웃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언어를 읽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 어릴 때부터 사주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29에 큰일이 난다고요. 나는 물었다. 지금 몇 살이에요? 29이요. 그는 눈빛이 무서웠다. 마치 그 말이 스스로를 저주로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이 당신 운명의 날이네요.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이어 말했다. 사주가 예고한 날이니까 이제 그 저주를 깨야 할 날이죠. 나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아는 사주는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운명에 맞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이상하게도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사주의 힘이에요. 당신이 믿음을 바꾼 거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각자 사주의 굴레에 갇혀서 힘들어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운명은 글씨처럼 쓰여 있지 않아요. 물처럼 흘러요. 당신이 방향을 틀면 물길도 바뀌어요. 겨울이 다시 왔다. 10년 전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그 계절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벽에는 사람들의 글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운명을 새로 쓴다. 불은 여전히 따뜻하다. 나는 그 글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밤이 깊자 나는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사주표를 꺼냈다. 젊은 시절 나를 무너뜨렸던 그 종이 이제는 낡아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불빛 아래에 펼쳐보았다. 초년 대운, 중년 불, 말 그대로 불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노년수라고 쓰여 있었다. 물의 시기, 불이 꺼지고 물이 흐르는 시기. 나는 웃었다. 그 말이 이렇게 정확할 줄이야. 하지만 이 물은 단순히 불을 끄는 물이 아니었다. 불과 함께 사는 물이었다. 나는 펜을 꺼내서 종이 한가운데에 한 문장을 썼다. 불은 나를 태웠지만 물은 나를 살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불을 덮일 차례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흰 머리를 한 노인이었다. 나는 순간 알아봤다. 바로 그때의 철학관 노인이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다 왔네. 나는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다. 정말 그때부터 이걸 다 알고 계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몰랐지. 다만 내 불이 너무 세서 언젠가 물을 만나야 산다는 건 느꼈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불도, 물도, 바람도 다 내 안에 있네. 그게 사람이지.
사주는 단서일 뿐 완성은 사람에게 있어. 나는 그날 밤 노인을 배웅하며 문 앞에 섰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노인이 걸어가는 길 위에 흰 눈이 내려앉았다. 불의 사람을 찾아온 겨울의 물방울들이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길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사라지고 나는 가게로 돌아와 불을 끄려다 멈췄다. 카페 한가운데 서서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이 마치 내 심장 같았다. 이제는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이었다. 그리고 그 불 위에 커피잔 하나를 올려놓았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천천히 흩어졌다. 그 김이 마치 운명의 순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안다. 사주는 나를 속박한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해준 언어였다. 내 인생의 굴곡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속으로 같은 말을 한다. 오늘도 운명은 나를 시험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 운명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다. 그리고 커피 머신에 불을 켠다. 불빛이 번쩍이며 카페를 밝힌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춘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불이 내 인생을 태웠지만 결국 그 불이 나를 빛나게 만들었다. 밖에는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가에 잎사귀가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운명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운명을 이끈다. 그 말과 함께 커피 향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따뜻했고 고요했고 완전히 내 것이었다.